저는 김갑두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제 노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공원도 산책하고 옛 동료들과 점심도 먹고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재미가 쏠쏠했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 못 갔던 곳들을 하나씩 가보는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 가족 소개를 안 했군요. 아내는 몇 년 전 하늘로 떠났어요. 첫째 아들 민규는 38살이고 둘째 딸 민지도 있습니다. 민규 녀석이 문제였습니다. 사업한다고 나가더니 결국 말아먹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며느리랑 같이 말이죠. 어느 날 밤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는 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들고 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사업 실패로 모든 걸 날렸다더군요. 게다가 빚까지 졌다고 합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알았다. 일단 들어와 살아라. 그렇게 아들 내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곧 자리 잡고 나갈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일용직을 전전했고 며느리는 집에서 쉰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이 되더군요. 결국 제 연금으로 네 식구가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저까지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인데 어떡합니까? 하루는 통장 잔고를 보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눈 녹듯이 줄어들고 있더군요. 이러다간 얼마 못 가겠는데.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곧 안정된 직장을 구할 거라고 며느리도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희망은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더 못마땅해졌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안 한다거나 집안 청소를 대충 한다거나 젊은 사람이 적응하느라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면서 제 말을 무시하더군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세대 차이려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갈등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큰 충돌은 TV 리모컨을 두고 일어났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되더군요. 은퇴하고 나니 TV 보는 게 제 낙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녁 9시 뉴스는 꼭 봤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그 시간에 꼭 드라마를 보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양보했습니다. 그래, 봐라. 나는 나중에 재방송으로 보면 되지.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니 참기 힘들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대뜸 채널을 돌리는 겁니다. 아버님, 제가 보는 드라마 시간이에요.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봐라. 하고 일어나려는데 며느리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이고,
뉴스는 뭘 그렇게 매일 보세요? 재미도 없는 걸. 그 말에 꽂혔습니다. 재미. 뉴스를 재미로 보나? 속으로 따지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라디오로 뉴스를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왜 내 집에서 양보를 해야 하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9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리모컨을 잡고 뉴스를 틀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눈치를 보더군요. 아버님, 오늘도 뉴스 보세요? 그래. 오늘은 내가 좀 보마.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옆에 앉더군요. 뉴스를 보는 내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듣기 싫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아예 거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본다고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찜찜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러다 가족 사이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야, 우리 서로 양보하면서 보는 게 어떠니? 하루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하루는 너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타협을 받지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큰 갈등이었습니다. 작은 리모컨 하나로 시작된 갈등이 점점 커져갔죠. 며느리는 제가 TV를 보는 날이면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며느리가 TV를 보는 날이면 일부러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웃고 떠들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완고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예의가 없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조금씩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죠.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저 아쉬울 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며느리와 저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져 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지나가다 마주쳐도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아들은 이런 상황을 눈치챘는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보면 저와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다. 별일 아니야. 이렇게 말하곤 했죠. 하지만 별일이 아니라고 하기엔 집안 분위기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우리 집에서는 매년 김장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했죠. 아내, 며느리, 딸까지 모두 모여 김치를 담그면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로는 김장이 힘들어졌습니다. 이웃들이 나눠주기도 했는데 올해는 김장을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며느리와 함께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죠. 아들은 일을 나가고 없으니 며느리라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얘야,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건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아버님,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요. 김장은 무리예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그동안 집에서 쉬고 있었으면서.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많이 아프니? 병원은 가봤니? 아니요, 괜찮아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쉬면 나아진다면서 김장은 왜 못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혼자 김장을 해본 적 없는 제가 말이죠. 인터넷으로 김장하는 법을 찾아보고 재료도 직접 사러 다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리는 일. 하나하나가 다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손이 배추 속을 비비다 보니 금세 아파오더군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우내 먹을 김치인데 어떻게 안 담그겠습니까? 그렇게 며칠을 고생하며 김장을 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또 지쳤습니다. 그런데 더 서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들이 지나가다 절 보고는 한숨을 쉬더군요. 갑두 씨, 왜 혼자 하세요? 며느리는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게요.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서러웠습니다. 남의 집 할머니는 와서 도와주는데 우리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생해서 겨우 김장을 마쳤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집에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나오더군요. 아버님, 김장 다 하셨어요? 응, 다 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리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일까? 의심이 들더군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치 맛을 보니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담그던 맛있는 김치와는 비교도 안 되더군요. 내가 이러려고 김치 담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우리 집에서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겨우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는 거죠. 아내와 함께 청소를 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죠. 힘들어도 함께 하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내도 없고 아들은 일하러 나가고 딸은 출가해서 오지 못했죠. 결국 저와 며느리 둘뿐이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장 때 일이 있었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 믿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얘야, 오늘 대청소하자. 일어나거라.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아버님, 제가 어제 늦게 자서 너무 피곤해요. 좀 더 자면 안 돼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늦게 잤다고? 뭘 하느라고? TV 소리가 늦게까지 들리긴 했지만 설마 그것 때문에 청소를 안 한다고? 그래도 청소는 해야지. 다 같이 사는 집인데.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자고 나갈게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들을 닦고 바닥을 쓸고 닦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럽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갑두 씨, 대청소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집 할머니는 와서 도와주는데 우리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청소를 하더군요. 에이, 뭘요.
옆집 사는 사이인데 이 정도야 뭐. 결국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청소를 마쳤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지니 기분은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청소를 마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청소 다 하셨어요? 집이 깨끗해졌네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리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 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늦잠 자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또 이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그저 형식적인 말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 봄이 왔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군요. 아내와 함께 봄맞이 청소를 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힘들어도 서로 웃으면서 일했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청소는 끝났지만 마음속 먼지는 털어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전날 밤 마당에 잡초를 뽑다가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잠자리에 들 때부터 통증이 심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더군요. 힘겹게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작나는 통증이 왔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았지만 그러려면 일단 아침 식사라도 해야 했죠. 하지만 부엌까지 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며느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 잠깐 좀 와줄 수 있니? 잠시 후 며느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구나. 어제 허리를 다쳐서 그러는데 오늘 아침밥을 좀 차려줄 수 있겠니? 내가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말이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불안감이 스쳤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저도 지금 바쁜데 귀찮으니까 라면이나 끓여 드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다고 했잖니? 아버님,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갑자기 시키시면 어떡해요? 라면 정도는 직접 끓이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이라고?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 움직일 수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그걸 귀찮다고?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게 할 말이냐?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참았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도 너무하세요. 저희가 이 집에서 산다고 해서 저를 식모처럼 부리실 건가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생활이 있다고요. 그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습니다. 고통을 무릅쓰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더 심해졌지만 화가 나서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식모?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느냐? 내 연금으로 너희 먹여 살리면서 집안일은 내가 다 하고 김장의 대청소까지 그동안 너가 한 게 뭐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남편 따라왔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눈치를 주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소리였습니다. 눈치? 내가 너희에게 언제 눈치를 줬다는 거야? 오히려 너희가 나한테 눈치 줬지. 내 집에서 내가 맘대로 TV도 못 보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이게 내 집 맞아? 며느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여기 사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 나가라고 하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습니다. 좋다. 그럼 당장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말씀을 심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이미 터진 화를 누그러뜨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당장 짐 싸서 나가지 못해. 네 남편 데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며느리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세요. 저희 보고 당장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그녀의 말에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 문제야. 허리 아파서 밥 차려달라고 했더니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고. 귀찮다고. 나도 너네 귀찮아. 당장 나가. 며느리는 흐느끼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파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나가라고 하세요?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너희들 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들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눈에 절망감이 어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보면. 아들의 말을 자르고 소리쳤습니다. 얘기할 것 없어. 너희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알아. 당장 나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못된 자식들이었나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 너희는 정말 못된 자식들이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말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 문제야. 내가 너희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나? 너희도 이제 다 컸잖아. 알아서 살아.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아버지 연금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게요. 그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뭐해? 지금까지 뭐했어?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며느리도 방에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일어나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둘 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은 변함없어. 나가!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나가. 둘 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다가 결국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많이 잘못했네요. 떠나겠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흐느끼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으켰습니다. 짐 싸는데 얼마나 걸리지? 한 2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다. 2시간 뒤에 이 집에서 보고 싶지 않구나.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이 짐을 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작은 말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아파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짐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손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갑니다. 그래. 잘 가거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며느리와 손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크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이게 최선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불편함과 갈등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찬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라면조차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라면도 없는 빈 찬장을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허리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배는 고파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전화기를 들어 근처 중국집에 자장면을 주문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갑자기 떠난 가족들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고 며느리의 화장품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고요. 이런 물건들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아니야, 그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자장면이 도착하고 혼자 식탁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늘 시끌벅적하던 식사 시간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웃집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할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박 할머니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상황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갑두 씨.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을 한순간에 내쫓을 수가 있어요? 박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오래 참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고 나니 의사 선생님은 허리 디스크가 의심된다고 하셨습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갑두 씨. 이렇게 아픈데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해요? 가족들 다시 불러들이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제 말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규.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전화했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회 몇 번을 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제가 직장도 구했어요. 직장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 제발요. 저희를 다시 받아주세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약속했잖아요. 우리 가족 꼭 지키겠다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서운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래, 약속했지. 하지만 너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약해졌지만 곧 그동안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민규야, 나도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버지, 제발요. 손주 생각도 해주세요. 그 말에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건 네 책임이야.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아버지, 더 이상 할 말 없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손주 얘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동안의 서운함이 뒤섞여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적막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라디오를 들어봐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족들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집안의 적막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경로당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봄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이런 소소한 것들을 즐길 여유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여러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이, 갑두. 오랜만이구먼. 어디 아팠나? 김노인이 반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바빴어. 자리에 앉자 이 노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각두야,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먼. 무슨 일 있었나? 순간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어제 아들 내외를 내보냈어. 뭐라고? 갑자기 왜?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내외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살고 있었잖아.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못마땅한 일들이 많아지더라고. 어떤 일들인데? 박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들놈은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일용직만 전전하고 며느리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내 연금으로 내쉬서 살면서 말이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 허리가 아파서 며느리한테 밥 좀 차려달라고 했더니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더라고. 그 순간 참았던 게 폭발해서 나가라고 했지. 아이고, 그 정도면 너무했구만. 이 노인이 말했습니다. 맞아, 갑두. 넌 잘했어. 김노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내쫓는 건 좀. 박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노인, 당신은 아들 내랑 같이 안 살아봐서 그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노인이 반박했습니다. 맞아. 나도 며느리랑 같이 살아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갑두, 넌 잘한 거야. 최 노인도 거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지지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손주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래? 아이고, 그 마음 이해해. 하지만 갑두야, 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평생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제 좀 누려야 할 나이 아닌가.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맞아, 갑두. 너무 자식 생각만 하다가는 너만 손해야. 이 노인도 동의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이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비슷한 경험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작년에 딸 내외를 내보냈어. 최 노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혼하고 애 데리고 들어왔거든. 처음엔 불쌍해서 받아줬는데 점점 내 집 안방을 차지하더라고. 결국 싸우고 나가라고 했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 처음엔 좀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최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두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너가 한 결정이 옳았어. 김 노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 인생 좀 살아봐.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 노인도 거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아들한테 전화가 왔었어.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설마 받아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김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진 않아.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해서. 갑두야, 지금 너가 흔들리면 안 돼. 한번 내린 결정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해. 이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갑두, 너가 지금 무너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야. 최 노인도 동의했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대화는 점점 다른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동네 소식, 건강 이야기, 옛날 추억 등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냈습니다. 경로당을 나서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적막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 적막함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경로당에서의 대화 이후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의 조언대로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김 노인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갑두야, 우리 강원도로 여행 한번 가보지 않을래? 며칠 전에 TV에서 봤는데 이 시기에 진달래가 참 예쁘더라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좋지. 언제 갈까? 우리는 일주일 후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김 노인, 이 노인,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여행 갔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여행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기차역에서 만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우리는 옛날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강릉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경포대였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 이런 게 인생이지? 김 노인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강릉 중앙시장에서 맛있는 해산물을 실컷 먹었습니다. 소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회와 해물탕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갑두야, 얼굴색이 좋아 보인다. 이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좀 편해진 것 같아. 다음 날은 오대산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과 구름,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 모든 게 그림 같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고민들이 다 작아 보이는구먼. 김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는데 우리는 좁은 곳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안목해변에서 유명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우리는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제주도 어때? 좋지. 우리 제주도 가서 한라산도 오르고 말도 타보자.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장기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승부의 짜릿함이 좋았습니다. 갑두, 너 요즘 젊어진 것 같아. 최 노인이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런가 보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가끔 손주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갑두야, 너 요새 표정 봐. 완전히 달라졌어.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좀 편해진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우리 나이에 이제 자식 걱정하다 늙을 순 없잖아.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전라도로 향했습니다. 담양의 대나무 숲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순천만 갈대밭에서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여수 밤바다에서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이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물론 가끔은 가족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기쁨을 느끼며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갑두야, 전화 안 받나?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광고 전화야.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왜 전화를 한 걸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손주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연락할 순 없어.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모습, 결혼식 때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던 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전화 좀 받아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용서를 빌고 싶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부탁을 하려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개월간 겪었던 평화로운 날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친구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상황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갑두야. 너가 한번 물러서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도 무슨 일인지 들어보는 게 어떨까? 박 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의견이 갈렸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도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지난 몇 개월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빈자리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손주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제 와서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선택한 길이야. 집에 돌아와 아들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썼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 너희도 너의 삶을 살아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난 후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전화를 기다리거나 연락이 올 때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시작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리 수업도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물론 가끔 손주의 웃음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꽃이 피는 것을 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족과는 멀어졌지만 저는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날 때면 잠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제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이 삶이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한 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